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말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3월 말에 이제 한 3자릿수를 기록하던 당시로 돌아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3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와 학교, 패스트푸드, 상가 등 다양한 장소에도 좀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교회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네요. 예, 일단 서울하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틀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교인 1명이 12일에 확진된 데 이어 13일에는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고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제 폐쇄 일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교회 관련 감염돼서 감염 검사 대상자가 1,897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죠. 예. 경기도 용인에서 또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제일교회죠. 예. 신도 등을 포함해서 13일 하루 동안 47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1월 16일 날 경기도 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로 하루 만에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까지 치면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만 72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일단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경기도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제일교회의 정강훈 목사. 예.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 예, 서울시하고 이제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당일에 서울 시내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모두 26곳인데 예. 예상 참가 인원은 22만여 명입니다. 예. 특히 이 중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최근에 이제 집단 발병한 사랑제일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정광훈 목사를 보석 석방하면서 예. 조건을 달았는데 집회하지 말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기고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방 조건을 어기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그걸 개의치 않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4.19와 5.16 6월 항쟁을 허가받아서 한 것인가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러면서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내일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은 뭐 오늘하고 내일 그냥 연휴 기간을 좀 지켜보고 시급할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집회를 강행을 하게 되면 아까 이재갑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급격히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의사들 집단 휴업도 있었는데요.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3,83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총 10,58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집단 휴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 그 때문인가요? 예, 일단 그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주축인데요. 의협은 이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첨약 급여와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 악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정책들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휴 동안 진료 의료기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데 휴진인 경우에 좀 당황하실 텐데 예. 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는 응급 의료 포털 이젠과 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갤럽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올라섰네요. 예,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원래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역전당했습니다. 당한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가장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17%로 집계가 됐고요. 물론 오차범위 이내긴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살펴보면 여전히 이낙연 의원이 앞서 있죠. 예, 이게 민주당 이제 골수 지지층을 살펴보면 조금 순위가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이낙연 의원이 37%였고요. 이재명 지사는 28%였습니다. 또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29%였고 또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33%였습니다. 예. 어쨌든 두 사람은 같은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예. 나중에 대선 나가게 되면 예선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경선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 이낙연 의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뭐 이렇게 예.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일단 뭐 이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볼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방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요. 민주당이 연이은 성추문에 또 고개를 숙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또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면타석 성추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연이은 성추문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당의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 사무처에서 이번 일로 각 시도의 지침을 엄하게 줘서 교육과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인순 최고위원은 자꾸 이런 부산시의원의 강제추행까지 발생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성추문 모습이 성추행이었죠? 예. 성추행 모습이 또 CCTV 공개됐고. 예.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예.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대검에 통보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예. 검찰 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나 보죠? 예, 일단 이번 법무부의 내놓은 직제 개편 방안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그 주요 핵심 보직들을 좀 통폐합하고 수사정보정책관사나 수사정보 1, 2 담당관은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등의 좀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도 직제 개편이 상당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일단 검찰 내에서는 12일 날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특히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건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 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직제 개편안은 좀 무의미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김태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 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요. 예. 일단 법무부가 밝힌 거는 직제 개편안에서 그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검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법무부가 단독으로 이거는 고시할 수 있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예. 일단 법무부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 그러니까 특수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수사부, 예. 차장직이 폐지하고 형사부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 예. 공판부 기능 강화 확대하겠다. 이건 뭐 추미애 장관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고 예. 대검은 받기 어렵다. 예, 뭐 그러나 그런 논의를 법무부에서 얘기했죠. 강행하면 그냥 하는 것이다. 예,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니면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법무부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게 예. 이제 공판 시스템을 할 때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 체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 내 인력 문제는 좀 계속되는 문제긴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좀 인력이 좀 필요한 문제라 좀 보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요구 매년 이맘때면 더욱 크게 들립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주류 언론의 친일 행적을 들여다보고자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창입니다. 예,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전시회입니까? 예, 준비가 다 끝나서 개관을 했습니다. 8월 예. 11일부터 했네요. 네. 예, 2달 정도 하게 되는데 일단 예. 어디서 합니까 이거? 그 포스터에는 일단 10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연말까지 할 연말까지 연장될 전시회를 가능성이 있고요. 청파동 용산 청파동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있고요. 그 1층에 식민지 역사 박물관 1, 2층이 있는데 그 1층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입니까? 조선동아일보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뭐 이른바 이제 자칭 민족지라고 하는 두 신문이 실제로 일제 강점기 어떤 친일 부역 행위를 했는지 그 민낯을 샅샅이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전시회입니다. 예. 자, 조선 동아 모두 수소를 민족 정론지라고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는데 조선일보의 창간 자체가 그 친일 친목회에서 시작된 겁니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예. 일제 강점이 1910년 8월에 시작이 됐고요.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는 모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됐죠. 유일하게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또 일본어 신문이었던 경성일보 이런 신문들만 간행이 됐었는데요. 3.1운동의 전 민족적인 항거의 논란, 일제가 한글 신문 또 조선인이 만든 신문을 발간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유보적인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시사신문 이 세 가지가 발간이 되죠. 조선일보가 3월 5일에 했고요. 동아일보가 4월 1일 시사신문 이 시사신문은 완전 친일신문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는 대정친목회라고 하는 이 대정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제 다이쇼천왕의 그 한자인데요. 친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겉으로는 그런 뭐 지주, 자본가, 조선 귀족 이런 사람들의 실업을 위한 친목 단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제의 융화 정책에 동조해서 친일 행적을 했었던 대표적인 10년대에 있었던 40년까지 친일 단체였고요. 그 대정 친목회에서 신문을 발간 허가를 받은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약을 하면 일제가 강압 통치를 하다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신문을 조선말로 쓸 수 있는 신문을 3개 허가해줬고 그중에 하나인 조선일보는 대정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친일단체에서 발행을 했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정 원래 명칭은 대정 친목회고요. 그 실업 단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이 조선일보 발간 당시에만 등록 당시에만 이제 실업자를 붙여서 또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예. 이제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초기 창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고. 그렇죠. 자, 1940년 8월 11일이 조선 동아 양대신문의 폐간 날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시 개막일을 8월 11일로 하신 것 같은데 두 신문사는 일제 탄압으로 강제 폐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막은 다르다. 지금 민족문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러면 폐간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명목상으로는 일제의 언론 통제, 또 언론 길들이기, 또 전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자 부족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올해 100년을 맞아서 두 신문이 100년사에 대한 거창한 그 간행을 이제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 탄압으로 강제 폐간됐고 민족지로서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탄압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일제 탄압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강제 폐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일면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제와 폐간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제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 또 동아일보의 뭐 백관수, 송진호 이런 대표자들을 만나서 폐간에 대한 협의를 했고, 특히 조선일보는 10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흔쾌히 폐간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이면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폐간이 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굴종 타협을 거쳐서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뭐 조선일보는 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아일보는 뭐 항복했다. 뭐 이런 의미도도 이제 풀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폐간을 그냥 당한 건 아니고 대가를 받았다. 폐간하는 조건으로. 뭐 윤정기 가격이라든가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받은 겁니까? 요번에 그 저희 전시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처음 일반 분들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물론 이 극비 문서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활용되기도 했지만 아주 상세하게 전면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일제 문화 공작, 언론 정책을 알 수가 있는 세 가지 한글 신문 통폐합 관한 그것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응모 사장이 일제의 폐간 종용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아일보도 함께 처분시켜달라. 우리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본사,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에서 이제 조광사라고 하는 잡지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발간하고 있는 출판물 3개를 계속 발행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 또 폐간 당일까지 이 모든 사실은 비밀에 붙여달라. 예. 또 건물을 포함해서 약 1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6, 7가지를 했는데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보다 좀 못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8월 11일에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이 됐지만 조광사에서 운영하는 3가지 잡지는 계속 발간이 되면서 이 잡지들을 통해서 조선일보사의 친일 부역 행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1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뭐 80만 원 정도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당시에 비행기 한 대 값이 뭐 10몇만 원이었으니까 대단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조선과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우리가 폐간됐다라고 주장합니다만 폐간되기 직전에 신문에 실린 글들을 보면 굉장히 친일 성향의 글들이 많이 좀 실렸더라고요. 그렇다면 탄압으로 폐간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실렸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일제시대에 탄압을 받은 거는 전면적으로 뭐 독립운동가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에는 이면에는 그 자발적인 선택, 이거에 대한 복종, 타협, 굴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또 극비문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외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는 동아일보가 송기정 선수 마라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36년 8월부터 37년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정관이 되는데 예. 이를 이제 풀어달라라고 하는 해정에 이르는 정관을 풀어달라고 하는 경과라는 극비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여운형 선생이 운영하던 조선중앙일보도 함께 이제 이 휴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일보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폐간이 돼버리죠. 자진반 타진반으로. 그러나 동아일보는
1937년 6월에 정관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일제의 국책에 충실하는 신문이 되겠다,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을 하면서 정관이 풀리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서는 이제 조선일보사의 비국민적 태도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비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라고 하는 일본 천황의 신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일피자가 붙었다고 하는 거는 천황의 신문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 그런 보도를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필의 어떤 서춘이라든가 사장님 방응모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그런 국책에 따라서 새로 거듭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어,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그 이전 중일전쟁이 이제 37년 7월인데요. 중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군, 또 중국군, 중국 장개석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것을 아군, 또 황군, 천황의 이제 군인이라는 거죠. 중국은 좀 비하하는, 지금도 그런 용어를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예. 진화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장개석 같은 경우는 군, 아주 낮춰서 적군의 이제 장군을 낮춰서 하는 그런 일본의 국민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침략 전쟁을 성전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40년 폐간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한국 식민화에 앞장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조선인 지원병들, 전쟁에 참여하는 이 지원병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선전선동하는데도 조선과 동아는 적극 지면을 활용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 협력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했는데 폐간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더 일제 찬양 부역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폐간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제의 언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거기에 물론 이제 조선동아일보가 창간의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30년대 중후반에 거쳐서 이제 친일 신문으로서의 그 행적이 있지만, 적어도 20년대 중반, 30년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민족지,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일제가 겪는 과정에서 조선 민중들의 민심, 이런 것들이 두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도 정간, 또 휴간, 뭐 이런 조치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이면에 보이는 조선 민중들의 그런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목적도 하나 있었고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물자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 하나 또 있었고요. 전쟁 수행의 가장 큰 목적으로서의 선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한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그 물자 충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전쟁 물자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데 이 전쟁 물자 부족 이유는 그 일본 본토에서도 사실은 많은 신문들이 폐간됐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 그런 친일 행위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민족 정론지로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애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조선종화가 100년을 맞이해서 했던 여러 가지 자신들에 대한 그런 변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제 식민 통치 지배에 관한 협력했던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본인들이 이제 민족지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폐간이 됐다라고 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이면에는 다른 면으로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던, 부역을 했던 반성, 여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의 일은 어쨌든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개혁이 요즘에 또 새로운 화두인데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언론이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뭐 있죠. 그 80년대 중반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른바 민족 정론지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정론지냐, 누가 민족지냐 하면서 서로를 친일신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80년대에는 엄혹했던 그 언론 그 보도 지침이 있던 시기인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언론에 대한 자유라든가 그런 보장이 굉장히 편해져 예. 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 내면에는 그 책임지지 않는 보도 또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비론적인 보도 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제가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더 노력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뭐 한쪽에서는 우리 언론이 일제 시대 때는 일제 부역, 또 독재 시절에는 군사 독재 정권의 부역, 지금은 자본의 부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했고요. 네.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고요. 특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8일 화요일 날은 박윤기 상지대 교수가 해방 후 족보 언론으로 성장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 강의가 예정돼 있고 8월 20일 목요일 2시에는 정준희 한양대 개명 교수가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 다시 개혁을 바란다 주제로 강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매주 화목 유튜브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색하면 라이브로도 특강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행사 연말까지 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전시회 식민지 역사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2층에는 상설 전시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면은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제강점기의 생활사를 주로 많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과 같이 가도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